변호사는 다 부자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변호사는 사실 자영업자, 월급쟁이와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재테크 방법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두 분은 법률 전문가이지 사실 재테크 전문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보시기도 하잖아요, 때로. 가끔 그렇죠. 네, 뭐 이익도 많이 보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얘기 나누는 거 맹신하지 마시고 한번 네, 재밌게 내용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5부작 정도로 재테크 시리즈를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가 주식, 그 다음에 또 요새 핫한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제 또 박정원 변호사님이 또 보험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보험 그리고 이제 기타 순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식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네, 계좌를 만들어야죠. 주식 계좌. 네. 근데 사실 아까 PD님 분들도 계좌 만드는 단계에서 복잡하다고 그래서 안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해서 계좌만 일단 만들어도 그다음부터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네, 이렇게. 아니, 사실 궁금한 게 증권사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또 있어요? 저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박정원 변호사님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결론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그냥 굳이 말한다면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5년 무료 이랬다가 요즘에는 거의 이제 평생 무료가 대세거든요.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고 이제 물론 세금은 발생하는데 여튼 그래서 무료인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증권회사를 갑니다. 창고에 앉아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가셔서. 그렇죠. 저는 그냥 친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됐는데 그때 이제 대우증권에서 10년 넘게 PB 근무를 해서 친구 보러 가서 이제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러다가 그냥 계좌 하나 뚫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저렇게 하면 이제 수수료 무료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보통 비대면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서 사실 받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뭐 영상 뭐 이런 게 있나요? 개미는 뚠뚠 시즌 1에서 보면 1, 2, 3화가 계좌 만드는 이벤트예요. 그거 보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참고로 이제 제작 지원을 했던 하나투자증권이 아마 그쪽 계좌를 틀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키움증권 영문. 저는 그거 왜 선택했냐면요. 네. 이름이 멋있어가지고 영문. 그거 무협지 느낌 나잖아요. 싸워서 다 주가 다 이겨버릴 것 같아. 근데 졌어요.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개미는 뜬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김종훈 변호사님은 자녀의 주식 계좌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고민하다가 이게 또 꿀팁이긴 한데 그 미성년자한테는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10년 단위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2천만 원을 주건 부모가 2천만 원을 주건 어쨌든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돼요. 올해 초에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죠. 미성년자 자녀한테 계좌 만들어주고 2천만 원 증여해준 다음에 미성년자 계좌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주식으로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그게 다 고스란히 이제 자녀의 몫이 되니까 유행했죠, 되게. 이거 역시 저는 그 옛날 사람 스타일이니까 직접 가서 증권회사 가서 계산했는데 요새도 아침에 오시기 전에 그 증권거래소 가서 그 판 보세요.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전광판 이렇게 딱 전광판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 신문에 그게 다 네. 있었거든요. 그거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경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죠? 요새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종잣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큰 돈이 없어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사실 뭐 부동산 이런 거는 이제 뭐 집 없으시고 뭐 집 없지만 이제 그건 수억이 기본 단위잖아요. 이제 그런 투자 방법보다는 사실 주식 투자는 이제 뭐 몇천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완전 동의하죠. 적은 돈으로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네, 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언제 또 저희가 주인이 돼보겠습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신문기사라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더 관심 있게 기업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주식하면서 특히 이제 뭐 한국 주식하는 경우에는 좋았던 점이 3시 반인가요?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닫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되게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3시 반 이후에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마음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상화폐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인데 가상화폐 24시간 돌아가고 뭐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만 쉰다고 해도 사실 해외는 계속 돌아가는 뭐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가 가장
힘든 게 실제 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세요. 급락하고 이럴까봐. 그에 비해서 주식은 한국 거래소가 개장한 시간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확실히 구분이 된다. 그 요새 장점이죠. TV 광고에 그 있잖아요. 가상화폐 회사에서 네. 24시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는 동안에도 코인이 늘어난다고 그 네. 광고. 그건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고팔고가 아니라 묶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저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 묶어놓으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조금씩 이자 비슷한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연결이에요, 그때는? 대체로 그래요. 예. 오. 자, 그러면 주식 투자의 단점 네네. 뭐라고 보세요, 우리 김종훈 회장님?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랑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죠. 뭐 이건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없으면 또 업사이드도 없는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차원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두 분은 재판하다가 재판장님 자, 계좌 좀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좀 그거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거 진짜 저희는 좀 몇 번 느낀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면 단톡방으로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뭐 손절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장 지금 재판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재판이 좀 길어지면은 뭐 30분, 1시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 타이밍에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휴정 요청을 먼저 하실 수 없어요? 판사님들은 가서 이제 본인 거 손절배 하시고 판사님도 높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니, 법정 가면 이렇게 노트북 켜고 재판하시거든요. 네.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성형은 있겠죠. 네, 농담입니다. 주식 투자의 방법은 일단 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대세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카카오가 좋다. 그러면 카카오를 사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투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투자를 의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접 투자도 있어요. 네, 간접 투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펀드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예 맡기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있고 그런 주식 투자랑 이 직접 투자를 조금 약간 가미한 형태가 랩 어카운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이랑 채권이랑 ETF 이런 것들을 각종 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 넣고 랩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자문을 해줘요. 증권회사에다가. 증권회사가 그 자문한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 그대로 그냥 사고팔고를 해서 펀드를 매수하는 거랑 포트폴리오는 비슷한데 이제 금액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랩 어카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내 계좌잖아요. 네. 근데 내 계좌인데 이거를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내 계좌에 이제 지시 자체를 이제 전문가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떼일 가능성이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이제 내 돈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망하면 내가 떼이는 거고 랩 어카운트는 이제 지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내 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펀드는 네네. 그 전체 펀드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웹 어카운트는 이제 따로 내 것만 단독적으로 있어서 지시받아서 움직이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계좌에서 사고팔고를 이제 전문가가 해주는 건데 펀드는 내 돈 자체를 이쪽으로 넣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예를 들어 날랐다 그러면 이거는 이 원금을 못 찾는 이게 벌어지는 건데 적어도 랩 어카운트는 이제 계좌 자체는 내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제가 봤을 때 박정훈 변호사는 직접 투자가 되게 잘 어울리고요. 김종훈 변호사님은 증권사 가신다는 거 보니까 저는 랩 어카운트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랩 어카운트랑 펀드 투자하는 거가 금액이 현저히 다릅니다. 최소 가입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유명한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최소 가입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내지는 적으면 이제 3억 원 정도. 랩 어카운트는 작게는 1,000만 원부터 뭐 높아봤자 5천만 원 정도가 최소 가입 금액이에요. 펀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를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랩 어카운트가 똑같은 종목을 이 자산운용사가 알려주는 종목을 내 증권 계좌에다가 넣고 똑같이 굴리는 거죠. 이 돈을. 수익률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종목에 투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거의 비슷하게 내는 셈이 되고. 사실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쓰이는 용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이거 변호사님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박정원 변호사님은 진짜 준 전업투자자급으로 네,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다들 뭐 주식 관심 가질 때 이제 이거는 뭐 공부를 하면 되나 해서 근데 좀 본 적은 있어요, 사실. 아니, 이제 언제 책도 때부터 보고 몇 살 때부터? 그냥 이제 주식 자체를 뱃속에 갖고 있을 있었던 거는 아니요.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거의 어머님이 한 신문 8년? 이렇게 대신 네. 봐주실 때.
8년 정도.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들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어울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 자체를 또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하진 않아서 그냥 사서 그냥 냅두고 올랐다 싶으면 팔고 아니면 같이 투자자인가요? 그렇게 보긴 어렵죠. 왜냐면은 오를 것 같은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단타도 그러니까 많이 뭔가 하시죠. 네, 많이 하세요. 뿐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공부 관련해서는요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주식책이.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뭐 델론 델이라고 이게 뭐 결과적으로 오르면은 이게 뭔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다고 해서 꼭 뭐 잘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포기했다. 보시면 되고 굳이 따진다면 24시간 내내 물론 잠은 주무시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증권사에서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지식 내지는 노하우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네. 박정원 변호사님이 그분들 보고 포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 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이게 섣불리 그냥 까불다가는 갖고 있던 돈 다 잃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 전문가가 누굴까를 좀 찾는 걸 고민하는 편이지 지식을 제가 흉내를 내려고 하진 않아요. 저 앞에 있는 PD님들은 저희가 대본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보내주셨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 하고 싶어도 이 용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노트랑 펜 꺼내셨어요. 지금. 네.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만큼은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는 사람으로서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용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도움은 안 돼요 사실. 도움 네, 물론 그럼 뭐예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주식에 대해서 뭘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기초적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네, 근데 결론 다시 말하지만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돼요? 네, 안다고 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뭐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은 맞아요. 이왕이면 아는 게 그래도 좋긴 네. 하죠. 네. 너무 기본적인데 이제 ROE라는 게 있고 ROE. 예, PBR 그리고 PER 이렇게 이제 보통 세 가지는 알면은 그래도 그냥 투자를 하진 않는구나라는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ROE라고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억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1억을 벌었다 라고 하면 1억 대 1억인 거잖아요. 네. ROE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본으로 이익률이 얼마 나온 건지. 그쵸, 내 자본만큼 올해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면은 역시 너무 쉽게 잘 설명하시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념이 쉬우니까 그런 건데 일단 숫자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예, 좋고 100원을 벌면은 이제 100%, 뭐 100원으로 200원을 벌면 20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은행 이자율이 있잖아요. 네. 100원을 넣는다고 치면 대충 예금 이자 2%라고 치면 2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ROE가 높아야 이 기업이 이제 돌아간다는 소리죠 사실은. 왜냐면 그보다 낮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내 사업 안 하고 은행에 넣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전설적인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버핏 형님 우리 유명하신. 네, 맞아요. 그분은 이제 뭐 책에 투자 원칙 뭐 이런 게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 정리된 게 있는데 꼭 들어가는 게 평균 3년 동안에 ROE가 15% 이상인 곳만 투자를 하겠다. 뭐 10일 수도 있고 어떤 은 20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평균 최근 3년간 평균이 이제 15% 이제 연평균 ROE가 거기에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니까 하는 말이지 사실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ROE가 1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뜻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르는 필터링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ROE 15%. PBR. 네. PBR은 일단 보고 얘기하면 주가 순 자산 비율 한국말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식이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일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거라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어렵다. 그냥 지금 시점에 이 회사가 청산을 해요. 이 이제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을. 그렇죠. 예, 그거를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네네.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몽땅 살 때 필요한 돈. 지금 현재 주식 값어치로 이걸 환산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얼마 이렇게 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순자산 이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냐 요거를 비교하는 개념인 거죠. 어렵죠. 그래요. 근데 이거 어차피 계산은 다 되어 있잖아요. 야, 사실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네이버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그런 다 검색어 나와 다 있죠. 나오기 그러면 때문에 PBR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일반적으로 낮은 게 좋다고 하고요. 비교를 하실 때 사실 업종이 너무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교를 해서 PBR이 더 낮은 걸 한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있는데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과 뭐 장전 이런 이제 업이 완전 다르니까 PBR 기본적인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업종군에서 네, 비교를 하시면 된다. 이 분야의 주식이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어떤 회사를 살까를 고민을 할 때 그쵸.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세 번째 개념 PER. PER은 이제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약간 이 개념이고 전체 시가총액 그걸 이제 1년에 얼마 버는지 그 이익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제가 헷갈리는데. 주식 전문가한테 진짜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딱 와닿는 설명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시가총액은 이 회사를 지금 현재 가치로 내가 다 살 때 필요한 돈이랬잖아요. 그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야 되는데 순이익은 1년 동안 이 기업이 그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퍼가 20이다. 이 회사 가치만큼 벌려면 20년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몽땅 사서 본전을 찾아야 그러려면은 네, 그렇죠. 아 그러면 낮아야지 좋은 거. 이건 낮으면 좋은 거죠. 수치가 무조건 좋은 수치라 그래서 여기를 지금 사야 된다 이건 아닌 게 이미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수치가 너무 낮은 거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아 너무 네, 낮아. 또 이상한 거죠. 네, 네. 상식적이지 않죠. 뭔가 잘못 계산된 것도 그러니까 이 있고. 회사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음. 그 해 유난히 뭐가 바이오 회사에서 진짜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날 딱 터졌다든지 그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면은 그 회사가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다 다르긴 한데 분야마다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른데. 보통은 10 이하, 일반적으로. PR이 10 이하다 하면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 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ROE는 좀 높일수록 좋고 PBR, PER은 낮을수록 좋다. 네. 근데 이제 전체 비교를 하기보다는 분야별 산업별로. 네. 네. 되게 같은 유용한 업종, 섹터별로. 섹터별로. 네. 저 이제 이해가 확 됐어요. 사실 저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산도 잘 안 되고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두 분의 말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된 것 같아요. 어제 B님들 이해되셨나요? 아, 저는 다 된 거예요. 다행이다. 편집해 줄 수 있겠다. 지금 그죠? 기계적으로. 계좌 만들고 계신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 공인인증서 그래서 찾으신 거구나. 지금.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나는 가치를 볼 거야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고 나쁜 게 있어요.